우리 약간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걸 약간 소개드리면은, 얼마 전에 미국 증시가 내 마녀의 날이라는 게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 이런 게 있어요. 아실 필요 없는데 파생 상품이 있는데, 주가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선물 옵션 또는 개별 주식,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개별 주식을 바탕으로 하는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는 날이 겹치는 거예요. 4개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이 무슨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 무슨 네 마녀의 날, 아니면 3개가 겹치면 세 마녀의 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세 마녀의 날이었어요. 왜냐면 선물이구나, 선물이 없었구나, 선물이 생겨서 네 마녀의 날이 됐습니다. 4개가 겹치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옵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용어를 맞춰야 되니까 설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콜옵션이 뭔지 다 아시죠? 풋옵션은 뭔지 다 아시고요. 콜옵션은 당연히 내가 앞으로 콜 살 권리, 풋은 팔 권리? 이건 뭐 다 아시죠? 너무나 다 쉽게 다 아시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넘어가고요. 근데 문제는 저 옵션을 가격을 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보통 만기가 한 달이죠. 한 달 뒤에 슈카전자가 지금 100원인데 120원에 될 권리를 얼마에 팔아야 하나?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면 7만 원이잖아요. 한 달 뒤에 7만 2천 원에 삼성전자를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얼마일까?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계산이 됩니다. 한 달 뒤에 삼성전자를 72,000원,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76,000원이면은 나는 4,000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4,000원 버는 거고, 뭐 삼성전자가 6만 원으로 빠져버렸으면은 72,000원짜리가 아예 쓰레기가 되는 건데, 한 달 뒤에 저게 이런 권리를 얼마에 팔아가 되는지 믿겨지지 않게 계산이 돼요. 이게 계산이 된다는 게 전 옛날에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 야, 이게 7만 원이 한 달 뒤에 72,000원 될 확률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나, 이 가격을. 근데 가격을 현대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블랙 앤 숄즈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뭐 금융공학 하는 분들은, 뭐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방정식이죠. 요 블랙 앤 숄즈 앤 머튼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뻔했는데 가운데 교수님은 못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오래 살아야 돼요. 노벨상을 받으려 오래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받으셨고, 이 두 분이 받으셨죠. 저걸 어떻게 계산했냐? 노벨상에 빛나는 바로 그 공식. 이게 경제학이나 아니면 세계에서 아마 E는 mc제곱 당으로 유명하지 않을까? 아, 저것도 있구나. F는 ma. 요 2개 빼면은 가장 유명한 공식 같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저 블랙 앤 숄즈 모형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금융공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아까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계산을 해내는, 쉽죠? 정말 쉽습니다. 야, 쫙 보면 나오잖아요. 쫙 보면 뭐 그냥 뭐 쉽게 계산을 하니까, 뭐 계산은 그 다른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뭐 쉬우니까 뭐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하시잖아요. 뭐 이거 풀이를 해달라. 뭐 교수님 거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뭐 노벨상에 빛나는 훌륭한 공식입니다. 훌륭한 공식. 자, 그래서 블랙 앤 숄즈 공식을 문과식으로 설명드리면, 이과는 식을 보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글을 보고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하면 됩니다. 미래의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옵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공식이죠. 문과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금융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급의 정말 놀라운 산식인데, 저 블랙 앤 숄즈 방정식의 가장 위대함은 뭐냐?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건데, 정말 별거 없죠.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 블랙 앤 숄즈 모형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어떤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 그게 삼성전자인지 S가 삼성인지 슈카인지를 구별을 안 해.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 삼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엄청나고 슈카는 기대감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를 옵션 가격에 넣지 않아요. 상관없어. 이딴 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식에서나 어디에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7만 원에서 10% 오를 확률하고 슈카 주식이 10% 오를 확률, 이런 태도나 기대감, 이런 거를 여기다 안 넣어요. 이거를 넣었으면은 사실은 범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저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공식이 됩니다. 그럼 뭐를 갖고 하냐? 이런 거. 기초자산의 가격. 당연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인 거. 그 다음에 나는 이게 7만 2천 원에 살 수 있다. 행사가격. 당연하고 만기일까지 뭐 한 달이 남았네? 아니면 이걸 쓰죠. 저 기초자산의 과거 수익률을 좀 씁니다. 수익률의 분산. 삼성전자라는 게 이런 모습을 보여왔구나, 슈카전자라는 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왔구나, 뭐 이런 걸 쓰긴 하지만 기대감 없이 가격을 뽑아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공식이 됐는데, 원리는 이과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문과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원리가 있냐? 자, 이과식으로 설명하면은 자, 이런 거죠. 제가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나 지금 잠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잠깐 하고 있는데, 대학원 때 잠깐 배웠다가 이게 이과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 20원이 22원 될 거와 20원이 18원 될 거를 1케이스, 2케이스 한 다음에 그게 무이원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구해요.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슈카전자를 N주를 사고 이 슈카전자의 콜옵션은 N개를 매도한 거를 산식으로 만든 다음에 등호를 넣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0.25주 살 경우에 매매 시 포트폴리오 가치는 같다고 나와.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N의 값을 구하고 슈카전자의 값을 구하고 S 거기에 따르면 또 등식에 넣으면은 S 콜옵션의 가격이 나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이과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고요. 자, 문과적으로 설명하면은 요로 가도 가격이 같아야 된다.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1로 가는 것과 1케이스와 2케이스의 가격이 다르면은 우리가 문과적으로 가자. 문과적으로. 이거 더하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저 1케이스와 2케이스의 가격이 만약에 다르면은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그 1케이스가 2케이스보다 가격이 높다면은 뭐 거기에 따른 차익 거래, 공짜로 돈 넣고 돈 먹기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2케이스를 사고 1케이스를 팔므로써 이 가격이 이쪽에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은 2가 되는 거에 산식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야, 쉽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그거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거, 아비트라지라고 그러죠.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래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에서 방정식을 추출해서 다 보여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주 쉽게 뭐 브라우니안 운동 뭐 이런 거를 넣기 시작해서 요렇게 저렇게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죠? 여기다 보이죠? 그거 N 여기 있고요. 어디 갔지? P 여기 있죠? 옵션 가격.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거를 다 이렇게 더하면은 그 다음 결과가 이거죠. 아이고, 좋다. 자, 이렇게 되면은 1997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제학상 받는 법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옵션을 하실까봐 진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옵션은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재 가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800원이에요. 근데 콜옵션이 500원에 행사할 수 있다. 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지금이라도 500원에 삼성전자를 사서 시장에다 팔면은 800원이니까 300원이 남죠. 이걸 내재 가치라 그래. 너무 당연한 거니까. 6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럼 200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남는 가치가 있으면 내재 가치라 그러는데, 우리는 옵션은 보통 거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생각하죠.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얼마냐. 이걸 보통 외가격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 권리에 대한 가격들은 대부분 시간 가치예요. 당장 내일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없나? 있죠. 있긴 있습니다. 내일 당장 8만 원이 될 가능성은, 가치는 별로 없어 보여도 1년 뒤에 8만 원에 살 권리, 이런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내일도 있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있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주님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내일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살 가치는 거의 가격이 좀 낮지만 1년 뒤에 8만 원에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옵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실제로 옵션을 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험담이에요.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이,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뭐 7만 원에 사는 옵션을 갖고 있었어요. 8만 원이라고 합시다. 삼성전자 주식이 쭉 올라 7만 2천 원, 7만 3천 원, 7만 4천 원, 7만 7천 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격에 거의 근접해가. 야, 그래도 내 옵션 가격이 올라가겠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옵션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싫어요. 이게 믿기지 않게 갑자기 옵션 가격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야, 이게 뭐야 하고 마구 빠지는 일이 발생돼요. 그게 여기서도 빠지긴 빠지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 가치가 줄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급격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믿기지 않게 가격이 빠져요. 시간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 하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라요. 한마디로 우린 복권을 샀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통 기관들이 옵션을 매수도 많이 하지만은 옵션 매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옵션 매도는 문제가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돈을 벌어요. 한 80%의 확률로 버는 것 같아요. 옵션 매도 플레이는 80에서 90%. 문제가 없으면 돈이 벌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4만 원 아래로 빠질 확률 거의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4만 원이 아래 갔을 때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풋옵션을 팔았다. 그러면 4만 원 아래 갈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복권 수수료를 계속 버는데, 문제는 세상에 충격이 와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충격이 와서 진짜 삼성전자가 4만 원 아래로 빠지는 일이 발생되면은 복권 판매한 애들은 작살납니다. 이거 터지면 작살나요. 진짜 상상 외로 깨져. 어마무지하게 깨집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복권 뭐 500원짜리 이런 거 팔았단 말이야. 1000원짜리. 당첨금은 20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막 만장 팔고 2만장 팔고 할 때 좋단 말이야. 보통 당첨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보통 당첨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 일이 발생을 잘 안 해. 우리가 흔히 저런 옵션 같은 거 굉장히, 특히 만기 마지막 날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외가격. 코스피가 2700인데 지금 끝나기 10분 전이야. 근데 2750 뭐 이런 거 사잖아요. 옵션 외가격. 10분 사이에 코스피가 50포인트 뛸 확률, 아니면 2650의 아래로 10분 사이에 50% 위나 아래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5% 확률 돈을 벌기 때문에 옵션을 매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진짜 그날이 오면 짝살납니다. 이게 그 트레이딩 본부에서도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요. 무슨 싸움이 많이 나냐면 옛날에는 너도 나도 다 뭐 하겠다 그러냐면 옵션 매도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항상 벌거든. 항상 칭찬을 받아. 어우 야 슈가장 돈 잘 벌어. 매달 버는 것 같아. 당연히 매달 벌죠. 그 문제가 안 터지면은. 그 옵션을 매도하면은 꾸준히 돈을 법니다. 그럼 이거를 왜 좋아하느냐? 그러다 문제가 터지면 나는 옛날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퇴사. 여기는 그 내가 잘했으니까 칭찬받고 이렇게 성과급 이런 거 받은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은 나는 퇴사예요. 이게 보통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지는 거를 어떻게 잘 막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여기를 어떻게 잘 운영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옵션 매도 같은 거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또 굉장한 이런저런 못하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뭐 다른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거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옵션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옵션 첫날에 옵션이 딱 상장된 첫 하루에 보통 회사에 안 옵니다. 이게 옵션 팀은 그게 좋아요. 옵션이 상장이 되면은 첫날엔 회사에 안 와. 놀아. 근데 너희들 왜 안 와? 그러면은 시장에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옵션 첫날에.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바쁜 날은 언제냐면은 옵션 만기일 날 바빠요. 만기일 날엔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 왜 그럴까? 그건 이걸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관역을 놓고 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쭉 지금 만기라고 봅시다. 만기 앞 딱 멀리서 보면은 관역이 조금 바뀌더라도 그게 가격 움직이거든요. 가격 움직임이 멀면 멀수록 관역이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해도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럼 1도? 뭐 10도? 10도만 바뀌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옵션 만기 다가오면 우린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리는 관역판이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미쳐요. 이게 멀면 멀수록 이 각도가 별로 안 움직여도 돼요. 이게 만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총구가 열로 갔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면은 만기일 날 되면은 변동성이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옵션 만기일 날에는 다 크레이지 모드야. 아니 우리 이게 기초자산이잖아요. 기초자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관역이란 말이야. 관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래는 정신 못 차려요. 정말 미쳤어. 경험치 10배 모드 뭐 그런 거예요. 뭐 가격이 막 특히 이게 그날 아침보다 2시 52분입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뭐 3시 13분입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기 10분 전, 끝나기 5분 전. 아 장난 아닙니다. 장난. 끝나기 5분 전, 끝나기 3분 전이면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 거냐면은 여기 와 있거든요. 가격이 좀만 움직여도 눈이 거의 사시가 돼요. 이렇게 눈이 사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나기 5분 전, 끝나기 막 2분 전 이럴 때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로 바뀌어요. 어느 선을 넘으면은 따블이고 어느 선을 안 넘으면 영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끔 TV에 보면은 막 뭐 옵션 하느라고 뭐 마지막 날 막 손도 막 이러고 막 비비면서 정신 못 차릴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떨고 막 이런 분들은 마지막 5분에 아니 마지막 1분에 기적을 바라는 가격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그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옆에서 저도 봤는데 저건 정말 그 사람이 그 짐승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게 이게 100원에 사서 200원에 걸어둬요. 산 게 팔리면 2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10분 동안 이게 안 팔리면 0원이야. 야 이게 뭐야. 진짜 이런 걸 하더라니까. 야 진짜 저거는 웬만한 야수의 심장이 아니면 내게 팔리면 2배예요. 2배도 넘는 것도 있어. 안 팔리면 0원이야. 이거를 하는 걸 보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으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0만 원 넣으면 2000만 원. 이거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바카라야 이게. 근데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날에는 저런 일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옵션을 많이 정말 대규모로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현물과 선물 옵션 가격이 아까 봤죠? 관역이 움직이는 거. 관역이 아래 위로 움직임에 따라서 기관들도 눈이 이렇게 됐다가 이 눈 찢어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 변동성이 커져요. 기관들은 특히 옵션 매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만기 근처의 변동성을 막아야 되는 게 대처가 핵심이잖아요. 옵션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이미 벌만큼 번 사람들은 만기일날 막으면 되기 때문에 뭐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내게 뭐가 어떻게 조금 뭐 곡선이 뭐 쉬어졌다는 동 저렸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사고 팔고를 많이 해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내마녀날 뭐 아니면 새마녀날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관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한 날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그 유명한 2010년 도이치뱅크 사태. 우리가 1111 옵션 쇼크라 그러는데 저 이때 있었습니다. 현장에. 저 역사적인 사건에 현장에 있었다는 거에 지금까지 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펼쳐졌냐. 그때 당시에는 동시효과가 2시 50분에 3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마지막 10분에 사람들이 미치는지, 왜 피버 타임이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눈이 막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도이치뱅크가 무슨 일을 했냐. 주식을 2조 4,400억 원어치를 한 방에 코스피에다가 던지는 사건이 펼쳐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레전드 사건이에요. 야, 씨.
이게 2조 4,400억을 내다 던졌어요. 코스피가 얼마가 빠졌냐? 53포인트가 동시효과 때 날라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53포인트가 날아가면 망하는 복권을, 그러니까 내가 물어줘야 되는 복권을 팔았잖아요. 복권쟁이들은 망했어. 주가 조작이야, 주가 조작. 이거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조작이죠. 복권쟁이들은 망했어요. 예이, 설마 10분에 50포인트 빠지겠어 하고 복권 팔았다가 설마 그 일이 일어난 게 2010년 도이치뱅크. 이게 보면은 우리 코스피 전체로 보면 시가총액 28조 8천억이 10분 만에 날아갔는데 투자자들 대부분 옵션 매도죠. 옵션 매도자들이 1,400억이 날아갔어요. 10분 사이. 얘들은 왜 그런 일을 했냐? 당연하겠죠. 자기는 뭐 어차피 플로어상 뭐 주식을 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파생상품, 우리가 흔히 풋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풋옵션 같은 걸 많이 사놓고 있는 다음에 시장에다가 빵 충격을 줘서 시장이 쫙 떨어지면은 자기는 아래서 그 옵션으로 이득을 보는. 10분 만에 거의 448억 500억 먹고 도망쳤어요. 이게 이 믿기지 않는 사태가 2010년 도이치뱅크 사태고요. 국내 증권사상 역대 최악이죠. 최악의 순매도 폭탄. 그때 당시 그래프가 이랬습니다. 이게 동시효과거든요. 아이, 뭐 1960에 뭐 옵션 팔고 있다가 에이, 설마 1940 깨지겠어? 설마 1920 깨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빠졌어. 마지막 10초 전, 9초 전, 8초 전 할 때까지도 이유를 몰라요. 올라오겠지. 왜냐면 동시효과 처음 시작하면은 이상한 데 많이 가 있거든, 원래. 그러니까 이상이 안 올라와. 10초 전, 9초 전, 8초 전한테 가격이 더 내려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장이 했을 때. 전쟁난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옆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야, 뭐야? 왜 안 올라와? 뭐야? 다 이러고 난리 났고요. 난리 났는데 이유를 아무도 몰라. 처음에 미사일을 쐈나?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봤어요. 국회의사당에서. 혹시라도 뭐 나오나 해서 국회의사당 쳐다보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쐈어? 뭐야? 이렇게 창문 밖에 쳐다보고 혹시 연기 날까봐. 연기 나고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대포 쏘고 갈까봐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54포인트가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뭐 대지진 같은 거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믿기지 않게 저가로 끝났어. 그냥 밀려서 끝났어. 올라올 줄 알았어. 10분 동안 이러다가도 나중에 다 받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받고 올라오지. 아무 이유 없이 빠졌으면 사면은 대박이잖아. 50% 먹는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아무 이유 없으면. 근데 아무리 사도 안 올라가. 야, 기적이 창출됐어. 아무리 사도 가격이 안 올라가. 아무리 사도 가격이 안 올라가면은 다 같이 무서워집니다.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게 원래 이 정도 사면은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안 올라가고 더 밀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다가 잠깐만. 이거 뭐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대서 안 사.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렇게 끝났어요. 장이 실제로 마감됐습니다. 3시 15분에 마감이 되고 사람들이 기절을 했죠. 이렇게 마감되려고 상상할 중간에 변동세 다 기도하고. 풋옵션 매도자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올라가겠지. 3시 띡. 끝난 종가가 보니까 1914. 그날이 왔어요. 종가가 1914가 찍혔어. 와, 뭐랄까, 그 순간에 트레이딩 센터가 고요해지거든요. 내 화면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59분, 57, 58, 59 띡띡 00 하고 띡 하고 장이 마감됐습니다 하고 딱 떠요. 근데 아래 보니까 1917. 저 처음에는 이게 실화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가격인가? 눈을 의심하는데 그때 당시에 외가격,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저 멀리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 베팅한 사람들은 250배가 났다 그럽니다. 이거 500배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250배, 500배. 이거 완전 노났죠. 이거를 끝까지 이빨 꽉 깨물고 들고 있는 진짜 용자가 있었다면은 거의 없겠지. 설마. 그런 외가격 풋을 10분 내에 50포인트 코스피가 빠질 가격의 풋을 산 사람이 있으면 250배에서 500배인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진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어. 별분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매달 사요. 한 10만원, 20만원씩. 언젠가 한번 오지 않겠냐. 도이치 걔네들 같은 애들이 언젠가 한번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매달 사는 분들이 있는데 250에서 500배 왔어요. 10만원이면 2,500만원에서 5천만원, 20만원이면 5천에서 1억을 벌고 설마 1,000만원 단위로 못 들어갔겠지. 1,000만원을 넣었으면 25억인가? 대박이지만 1,000만원 못 넣었을 테니까. 자, 근데 문제는 번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저 사태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외가격 풋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트레이딩 센터에 앉아있는 분들 자기 개인 돈으로 뭐 5만원 10만원 할 수 있어도 기관 대규모 자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뭘 했냐면 풋옵션을 매도해서 수수료 받고 있었거든. 복권 팔아서 복권 판매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돼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냐?
근데 그 당시에 YGS의 자사운용이죠. 그 당시에 그 11일 날 매도 폭탄으로 자사운용사 하나가 마이너스 899억 원. 900억이 날라갔어요. 10분 만에 900억이 깨진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회사라면은 자본금이 보통 세 자리가 간당합니다. 자사운용사들이 대부분 작기 때문에 뭐 한 100억, 200억 자본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900억이 날라간 거예요. 이거는 뭐 회사 날라가는 거죠.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 있을 사이즈의 돈이 아니잖아요. 저 정도의 돈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네트은행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899억 원 중에서 130억 정도는 있는 돈으로 138억은 보존이 됐는데 나머지 760억 원을 하나대투가 대신 연대책임 같은 거죠. 대신 결제 이행을 하는 그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펼쳐졌죠. 저 당시에 YGS가 갖고 있던 포지션이 양매도라 그럽니다. 콜옵션도 매도하고 풋옵션도 매도해서 어차피 주가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설마 1910으로 아래로 떨어지겠어? 설마 2052로 가겠어? 여긴 안 갈 테니까 여기 있으면은 나는 복권 수수료 받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진짜 그날이 펼쳐지면서 완전히 900억이 깨지는 일이 발생됐고, 그래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금융투자업 인가가 결국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진행사항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ING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적색 수배예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홍콩에 있거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신병 확보가 안 된다. 뭐 국내에 있는 분들이 뭐 재판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이죠. 주범을 검거했다. 이게 언제 2010년도에 지금 한 걸 지금 뭐 2019년 아직도 ING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 얘기를 드릴 때 옵션의 어떤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숄즈와 머튼 유명하신 이 두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주식을 하셨어요. 실제로. 상금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숄즈 형이 그랬구나.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베팅을 했어요. 이 천재들이. 그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LTCM 사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창업자. 채권하는 분인데 머리를 쓴 거예요. 금융 천재들을 모아서 가격 계산을 내가 정확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천재들을 모아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엄청난 방정식을 돌려서 거기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펀드를 만듭니다. 자산운용사를 만들어. 그게 LTCM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 나갔냐면 최고의 인적 구성,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금융공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정식 봤죠? 쉬운 거, 그런 쉬운 방정식을 돌려서, 블랙앤숄드 방정식 뭐 이런 걸 돌려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는 거를 내가 펀드를 만들어 보겠다. 교수님들하고 손잡고 설립 첫 해 수익률 20%, 설립 다음에 수익률 43%, 그 다음에 수익률 40%. 야, 이런 수익률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에이 했다가 야, 이거 쟤네가 진짜 뭐 있나 보다로 생각하고 돈이 미친듯이 몰립니다. 뭐 투자자들의 몸이 달아올랐다. 은행들이 제발 투자를 하게 해달라. 줄을 섰다. 여기는 보통 100만 달러면은 자금을 받는데 1000만 달러, 100억 이상 넣지 않으면 투자하지도 마세요. 뭐 100억 안 되는 사람은 저리 가라 해서 1000만 달러 이하는 투자를 받지도 않았다. 수수료도 딴 데는 1%인데 얘는 2%.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LTCM이 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파트너였던 숄즈와 머튼이 LTCM에 합류한 이후로 중간에 97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아요. 그게 파트너였는데.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펀드라고 입소문이 나니까 1998년에 거래하는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 얼마입니까? 1300조. 물론 파생 때문에 그런데 파생 상품액을 합쳐 1300조의 거래를 하면서 현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맥시멈으로 지른, 정말 야수의 심장 그 자체로 지른 미칠 듯한 펀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1998년도인데 아까 전에 옵션 매도 비슷하게 보통 벌지만 문제가 생기면 착살나는 펀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생기겠지. 왜냐면 우리들은 계산을 잘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펼쳤냐. 자기 자본은 43억 달러인데요. 운용 자산이 1260달러, 130조가 넘고 파생 상품까지 치면은 1300조. 이게 몇 배가 뻥튀기 된 거야? 자기 자본의 30배에 운용 자산의 10배. 자기 자본의 계산도 안 된다. 300배짜리의 파생 상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1조 2천억짜리를 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파생 상품 전체는 아니지만 주요한 포지션이 뭐였냐. 옛날에 한번 소개드렸지만 당시에는 97년이니까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아시아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얘네가 어려우니까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미국 채권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죠. 미국 채권은 가격이 비싸지고 러시아나 한국 같은 채권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면, 우리나라 IMF 왔을 때 막 얼마입니까? 은행이자 27%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LG전자 채권, 약간 IMF가 아니구나, 리만 때였구나, 27%인가 24%인가 짜리를 제가 봤어요. 야, 정말 대단한 채권 아닙니까? 24%짜리 채권이 있어요. LG나 삼성 채권이 24%, 25%로 생각해봐요. 1년에. 그럼 이게 2년만 들고 있으면 54%.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가 빵 생기면.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얘네가 생각을 한 거죠. 말이 안 된다. 어차피 정상으로 돌아온다.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얘네는 돌아오고
그때 당시 위기가 터지니까 가격이 비싸졌는데 미국 채권은 또 올라오고 한마디로 얘네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아, 훌륭한 판단이죠. 정말 훌륭한 판단입니다. 스프레드가 줄어들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베팅을 해요. 러시아 국채를 사고 미국 채권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그냥 한국을 생각하면은 에이 27%가 말이 되냐? 24%가 말이 되냐? 이거 당연히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돌아오죠. 우리는 답을 알아요. 당연히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포지션에 함정이 있는데 당연히 돌아와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야 이거 돌아오잖아. 무조건 돌아와요. 돌아는 오는데 언제 돌아오냐? 운이 없으면 이렇게 가서 내가 다리가 찢어져서 죽은 다음에 돌아와요. 야, 그게 문제야. 그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내 입 찢어진 다음에 돌아와. 이게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돌아오지. 돌아와. 그거 나도 알아. 우리 엄마도 알아. 언젠가 그게 27이 아니라 10% 아래로 빠지는 거는 우리 엄마도 아는데 언제냐가 문제야. 내가 여기 들어갔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베팅이. 그래서 이게 돌아오지. 너 죽은 다음에. 너 죽은 다음에 돌아와. 이게 비슷한 예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경험했던 예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위안화는 지금 아니지만 홍콩에 위안화가 있었고 중국 내부에 위안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치가 똑같은 위안화잖아. 똑같은 위안화인데 홍콩은 여기 서방 애들이 거래하는 데고 당시에 중국은 한참 한 10년 전 얘기예요. 이거 중국의 내부에서만 거래된 위안화인데 이 가치가 가격이 벌어지는 거야. 똑같은 위안화인데 여기는 서방 애들이 거래하는 데고 여기는 중국 애들이 거래하는 데고 그래서 모 지점이 야 이건 좋은 기회다. 차익거래 기회다. 이거는 무조건 붙는다. 당연히 붙죠. 똑같은 위안화인데 붙죠. 무조건 붙는다고 베팅을 했다가 붙긴 붙었죠. 이렇게 붙긴 붙었어요. 이렇게 돼서 그 지점이 날아가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붙었죠. 진짜입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국에서 그때 무슨 일이 빵 터지면서 중국 안에 있는 그 서방 자금들이 다 도망을 가는 일이 펼쳐져요. 도망을 가려면은 여기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위안화를 던지고 달러 바꾸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알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아는데 문제는 나는 반대로 잡고 있으니까. 이거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하지만 너는 죽은 거잖아. 자, 이걸 그래서 우리 LTCM도 이런 함정에 빠졌죠. 러시아 채권을 사고 미국 채권을 매도하면 언젠가 먹는다.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당연히 정상화 될 테니까. 좀 더 IMF가 도와주고 하면 정상화되고 미국 채권 너무 빠졌다. 물론 정상화되죠. 언제 정상화됐냐? 일단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다음에 정상이 됩니다. 이제 그게 모라토리움이 뭐냐면 빚 안 갚겠다는 거거든요. 난 지금 러시아 채권을 샀어. 돌아오겠지.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냐면은 일단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그 즉시 이 루브라잖아요. 게다가 표시가 루브라. 러시아 돈이 일단 휴지가 되고요. 일단 채권을 안 갚겠다고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은 완전히 바닥이겠죠. 착살 나는 거죠. 신용등급 날라가고 루브라 폭락하고. 물론 LTCM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리가 없다. 왜? 이거는 달러화 표시 채권이 아니라 루브라 표시 채권이거든. 그러면은 윤정기 돌려서 루브라 찍으면 되잖아. 우리로 치면 원화 채권이란 말이에요. 원화 채권은 모라토리움이 잘 안 나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이 조폐공사 시켜서 돈 찍어서 원화 주문 갚을 수 있잖아. IMF가 뭐예요? 달러가 없는 거죠. 외환위기. 외환은 위기가 올 수 있는데 달러화 표시 채권이면 당연히 모라토리움이 가능한데 루브라나 원화 표시는 모라토리움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훌륭하게 맞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그렇게 이성적이었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너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성적인 문제고 이거는 정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딴 거는 뒤에 얘기고 지금 당장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 필요, 뭐 내가 안 찍겠다는데 내가 모라토리움이라는데 네가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성이 통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가죠. 거기서 우리 이 어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놀라운 판단으로는 차가운 이성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당연히 안 일어나겠지. 하지만 그들은 책상에 앉은 분들이 아니었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러시아 국채가 휴지가 됩니다. 화장실에서 있어야 되는 휴지가 됐는데 그리고 여기 표시한 루브라가 38.7%가 날아가고 이것만 날아가면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러시아 국채를 사고 미국 국채를 팔아놨어요. 러시아 국채를 바이한 다음에 이 스프레드가 좁아질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채를 팔아요. 근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기 때문에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미국 국채가 가격이 폭등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양싸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전문 용어예요. 실제로 씁니다. 양싸대기. 러시아 국채에서만 날아가도 억울한데 세일해놓은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 정확하게 양싸대기라 맞아요. 여기서 어마무지한 싸대기라 맞습니다. 이런 스프레드 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절이 안 돼. 손절이 왜 안 될까? 어느 포지션을 정리해야 돼?
야, 러시아 국채 바이 포지션, 롱 포지션을 정리해야 돼요. 미국 국채 셀, 팔아놓은 걸 정리해야 돼. 어디를 정리해야 되는 거야? 손절이 어려워요, 손절이. 뭐를 먼저 정리할지가 애매해. 손절이 안 돼, 손절이. 손절 라인도 없어. 이게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어? 이게 한쪽 일방적으로 롱이거나 일방적으로 삼성전자 사기만 있으면 뭐 삼성전자 6만원 팔아야지, 5만원이면 손절이야지, 뭐 이런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잡기도 힘들어요.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는 어디 양쪽 중에 뭘 먼저 팔아야 할지도 애매하고 하여튼 양사대기로 착살납니다. 게다가 아까 뭐라고요? 자기 자본은 43억 달러. 뭐 높게 쳐줘서 5조가 안 되는데 파생상품 계약을 얼마 들고 있었다고? 1300조. 몇 배입니까? 260배짜리를 들고 있었는데 양싸대기를 후드려 맞으니까 여러분으로 치면은 여러분 재산이 500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짜리 파생 상품을 들고 있다가 양싸대기를 맞는 거죠. 내 재산은 500만 원인데 박살나. 1200억 달러 손실. 잠깐만. 나는 재산이 5조인데 얼마입니까? 얼마 터진 거야? 130조가 깨졌어요. 주식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죠. 5조면 5조를 깨져야지 어떻게 130조를 깨져. 이건 물론 뭐 운용 자산이 있으니까. 운용 자산으로 쳐도 얼마입니까? 다 깨진 거죠. 1260억 달러인데 1200억 손실이 났으면 마이너스 90 몇 %입니까? 이게 다 깨진 거잖아. 사실상 운용 자산이 모두 다 날아가고요. 이거를 또 보고 있으면 저게 펀드잖아요. 자기 돈이면 그래도 괜찮아. 왜 돈을 빌려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자기 돈이면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돌아온다. 우리 그 빅쇼트에 보더라도 전화도 안 받잖아요. 돌아온다. 무조건 돌아온다. 아이고 돌아온다 하고 이 부득이에 심취해서 있는데 물론 그러면 이빨 꽉 깨물고 언젠간 돌아온다. 가능하죠. 자기 돈이면. 근데 LTCM이 자기 돈입니까? 쩐주 돈이잖아요. 그럼 뭐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그러죠. 받자마자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어이구 끊으면 받아라 이 새끼야 막 톡 오고 너 이 새끼야 왜 안 받냐 그럼 살짝 그러면 야 뭐 이렇게 딱 끊고 야 이 개 뭐 이거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전화 오죠. 미친듯이 오죠. 이 미친놈 아닌가 이거 뭐 마이너스 98%가 어떻게 찍히냐 이 새끼. 이게 전화를 못 들 거 아니야. 사방에서 이거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받고 버텨야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있나. 펀드런이 발생. 지금은 사실은 마이너스 98% 뭐 마이너스 1200달러 마이너스 130조도 평가 손실이거든요. 이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으면 평가 손실이에요. 언젠가 돌아오면 메꿔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이면 언젠가 돌아오면 메꿔지는데 이거 펀드론 발생하면은 이거 실제로 이 포지션을 정리해서 돈을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8%가 확정 손실이 돼버려. 그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에 펀드 입출금을 막습니다.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 펀드 입출금을 막아버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무릎 딱 꿇고 뭐 금융위원회나 뭐 금감원에 가서 죄송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 큰 펀드이기 때문에 LTCM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너무 큰 펀드이기 때문에 이거 깨졌다는 소문이 쫙 도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가 막 100포인트씩 빠지는 거야. 쫙 내려갑니다. 가뜩이나 러시아 모라토리움 때문에 사람들이 혼미한데 저렇게 깨졌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쫙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로 모이는 거죠. 뭐 거기는 연준으로 모였겠죠. 모여갖고 이거 어떡하냐. 저 미친놈들이 마이너스 98%라는데 저걸 어떡하냐. 뭐 이런 거를 회의를 해갖고 구제금융을 결국에는 줘야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데 구제금융을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저건 지금 130조 손실 났는데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이는데 이때를 노린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있죠. 역사에 남는 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30조가 찍혔대. 근데 언젠가 돌아올 것 같거든. 근데 얘네가 지금 뭐 자기 자본이 뭐 5조래매 그리고 뭐 운용자산이 뭐 한 100도 되고 이런 펀드예요. 그럼 얘네가 지금 살려만 주세요 구제금융을 요청하거든요. 돌아올 거는 같아.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쵸? 옛날에 나왔죠. 이거를 워런 버핏이 보고 있다가 진짜입니다. 공식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 너희 지금 그 펀드를 내가 사겠다. 얼마에? 2억 5천만 달러 3천억이네요. 달라는 거죠 그냥. 그냥 오케이 줘. 내가 받을게. 거의 공짜잖아 이 정도면. 오케이 주고 넌 나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면 내 거라는 거죠. 야 근데 이것도 웬만한큼 배짱이 없으면 이거 더 벌어지면 착살이거든요. 더 벌어지면. 하여튼 뭐 돈이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있으니까 공식 제안을 합니다. 그냥 사겠다. 이거 사실 2억 5천만 달러 썼는데 0달러에 사겠다. 비슷한 말이죠. 너 나가라. 문제 일으켰으니까. 내가 사갖고 해결할게. 그 다음에 물론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뭐 AIG, 골드만삭스 이런 데하고 손을 합쳐서 버크셔가 엄청 많이 넣긴 하지만 75% 가까이 넣긴 하지만 4조 이상을 넣어서 일단은 막은 다음에 돈 나가는 걸 다 자기들이 메워주겠다는 거죠. 돈 나가는 사람들 거, 뭐 예를 들면 펀드런 같은 거를 자기들의 돈으로 빼주고 한 다음에 포지션이 돌아왔을 때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30조라는데 만약에 이게 돌아오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30조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돌아오면은 야 이거 대박이다. 하여튼 뭐 이거를 그냥 달라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여기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0달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놓고 가라. 내가 받아줄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딱 시간도 11시 40분에 팩스를 보내서 12시 40분 50분 준다. 50 minute. just 10 minutes이 아니라 just 50 minute 준다. 결정해라.
손 들고 나가면 너는 목숨을 살려준다. 내가 그 다음 건 알아서 하겠다. 진짜 이걸 제안을 해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 뭐 한번 벌어보겠다고 옆에 있다가 승냥이 그 자체죠. 늑대 그 자체야. 늑대 그 자체. 쟤 갔네 하니까 목숨 살릴 때가 너 가고 나머지를 돌려주라는 건데, 요 LTCM의 아까 했던 그 메리웨더 아저씨가 고민합니다. 시간은 50분. 팩스를 받자마자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임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패스를 받자마자 나 나가고 자기가 먹겠다라는 생각인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에이씨, 죽더라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50분 만에 노를 해요. 아, 똑똑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지금 연준이나 이런 데 모여서 나한테 구제금융 줄까 안 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설마 주겠지. 구제금융 설마 안 줄까? 우리가 이렇게 대만데? 구제금융을 주면은 결국에는 살아남으면은 이게 돌아왔을 때 내가 좀 될 텐데, 이 버핏 아저씨가 그걸 받아가면 안 되냐? 구제금융을 주지 않을까라는 쪽을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구제금을 줬어요. 뭐 메리웨더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고, 야, 버핏 아저씨는 조금 더 쓸 걸 괜히 그 0달러 비슷하게 썼다가, 하여튼 결국 그렇게 돼서 노후를 합니다. 저걸 노후를 하니까 재무분지 연준인지 모여있던 은행가들이 모였겠죠. 야, 버핏 그걸 딜을 노했댄다. 16개 은행 어떡할까? 저걸 살릴까 죽을까? 죽일 수가 없었겠죠. 당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36억 5천만 달러, 4조 가까운 구제금융을 넣어서 90%를 인수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야, 이게 버핏형 너무했네. 4조를 넣었는데 아까 3천억? 마음 급한 사람한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야, 4조로 90%를 인수했는데 3천억에 달라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뭐 정확한 딜은 아니지만 뭐 내용을 봐야겠지만 뭐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죠. 야, 진짜 사람이 그 참 대단하다. 이 어떤 그 와중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면 저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고. 자, 오늘 아까도 드렸겠지만 만약에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기를 강추드려요. 추천을 드리는 게, 옵션으로 포지션을 엮는 법을 잘 모르시면은 이게 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알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포지션의 가치 하락, 여기서 여기가 며칠 안 걸려요. 급격하게 하락이 돼요. 내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화가 없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7만원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2700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나의 옵션 가치가 갑자기 급락하는 날이 펼쳐지는데 그 시간 가치가 들고 있으면은 그냥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잘 알거나 포지션을 엮는 법을 잘 모른다면은 옵션은 잘 안 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것과,